산불 3단계까지 발령됐던 경남 합천 대형 산불의 주불이 오늘 오전 모두 잡혔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불 영향 구역이 160여 헥타르로 축구장 228개 면적에 달합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렸지만 양이 적어 해갈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 속에 기온이 더 오를 예정이어서 산불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당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총선 승리를 목표로 제시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 취임 첫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접수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허위 노조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독재 정권 보장 수단으로 보고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 역량을 강화하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주류의 완승으로 평가되며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출범했지만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 이른바 친윤 지도부, 또 용산 출장소장, 플리건까지 공격의 언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고 있는 이재호 고문,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진단으로 이어갑니다.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우리나라가 8강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은 한일전도 예정돼 있는데요. 스포츠부 이지은 기자와 오늘 경기 분석과 함께 남은 경기 전망합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서 전당대회 다음 날 국민의힘 분위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 새 지도부의 목표로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제시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취임 첫날 맞이한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를 개시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부터 한 김 신임 대표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김 신임 대표는 때마침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에 새 지도부가 출범한 것을 두고도 한껏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음 주 식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당 운영을 포함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신임 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기존 지도부, 전날 전당대회에서 함께 당선된 신임 최고위원들과 현충원을 방문했는데요. 참배를 마친 김 신임 대표는 주요 당직 인선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다음 주 월요일쯤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오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한 뒤 점심은 새 지도부들과 함께하며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면서 김기현 신임 대표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을 하는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서울대 입학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재학 여부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서울대 입장이 선택적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는 선택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그걸 까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측은 거듭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강제 전학 8호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학교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면서 정 변호사 아들 문제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전제돼야 이 부분이 사실 삭제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피해자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죠. 현안 질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발의했죠.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합니다. 정의당도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특검 법안 작성을 마치고 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적 수단이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의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하는 정략적인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동안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새로 쓰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의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과 과거에만 연연한 민주당의 모습을 답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굴욕적이고 무능한 친일 외교를 당장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독립운동에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독립지사를 모욕하는 것이고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친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친일 무능 외교를 찬양 고무하느라 연일 죽창가만 운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차관은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으로 고발당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에는 저서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SNS에 내일 오전 군 방첩사령부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방첩사의 압수수색, 저서에 대한 국방부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실의 형사 고발 등을 언급하며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구석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들 소송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숨긴 혐의로 정 변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서에 출석을 하면서 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충실하게 조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정 변호사들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생활기록부의 관련 기록이 사라지고 정시 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현재 최대 3일인 즉시 분리 조치 기간과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선 건데 앞서 YTN은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리는 학폭위의 처분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쪽이 끝장 소송으로 가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교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변호사와 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가해자 징계 여부와 수위,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심각성, 지속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0에서 4점을 부과하는데 이 점수를 모두 합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 분리, 강제 전학, 퇴학 등 9가지 종류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다소 추상적이다 보니 심의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점수가 주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해자 측은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이 피해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사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도입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일 뿐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학, 퇴학 처분의 경우 그런 처분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처럼 학교폭력 예방법 사건도 재판 기간을 정해두는 조항을 만들어 피해 학생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법원 판례가 누적돼 양형에 일정한 기준이 생기듯 학폭위도 정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합천에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도 20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민가에서 불과 40m까지 불길이 접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숲을 핥히고 간 화마에 마을 뒷산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택에서 불과 4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불은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중턱에서 시작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이 163만 제곱미터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급경사인 곳도 많아 산림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계화 진화 시스템 통해서 물도 공급하고 또 방화선도 구축했지만은 낙엽층이 두껍게 쌓이고 또 최근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주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빠르게 번지는 불에 놀라 대피했습니다. 마을 해관 등 여러 곳에 대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대피 중에 있습니다. 산불 발생 3시간 반 만에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한 산림당국. 밤사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새벽부터는 진화 헬기 33대를 동원해 오전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19-4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20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부로 주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산불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관계 당국은 남은 불을 모두 끄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주불 진화 선언이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진화 헬기가 현장을 오가는 중입니다. 산림청은 잔불까지 완전히 잡은 뒤에 산불 대응 단계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헬기 10대와 진화 인력 800여 명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외교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 달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날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네요.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로 방일 기간 중에 상세 일정과 관련해선 지금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번 방일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이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대북 억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경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아직 의제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온 게 없고요. 일단 날짜는 다음 주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속보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다시 산불로 돌아와서 이번 합천 산불 신고가 들어온 지 20분 만에 산불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팔랐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이 야간 산불로 이어지면서 우려가 컸지만 임도, 그러니까 산속 도로와 첨단 장비가 가동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경 기자가 산불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합천 산불이 접수된 시각은 오후 2시 10분입니다. 그런데 20분 만에 산불 1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산불 2단계가 내려졌습니다. 3시간 뒤에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첫 대형 산불인데 야간 산불로 넘어가며 우려가 커졌습니다. 야간이 되면 공중 진압은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또 여러 가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또 진압의 한계 때문에 더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그런데 예상 밖으로 밤사이 진화가 속도를 내면서 아침 8시에 진화율 95%를 달성했습니다. 초속 11m의 돌풍이 초속 5m 이하로 잦아든 것이 가장 컸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정확한 산불 진행 사항을 파악한 것도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한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임도, 즉 산속 도로를 통해 고성능 진화 차량이 진입하면서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진의 임도가 있어서 진화 자원의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했으며 특히 금년도에 신규 도입한 고성능 진화 차량의 원활한 진화 용수 공급 및 직접 진화 등 높은 활용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간의 대형 산불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주불 진화에 성공한 합천 산불. 임도와 과학적인 진화 설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불 진화를 마치고 현재 보고 오신 것처럼 장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영향 지역은 163헥타르, 축구장 약 230개 규모의 지역이 피해를 봤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반복되는 산불, 지난 한 달 동안만 무려 100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선포하고 산불 경보 단계도 상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림, 복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난해 3월 무려 2주 가까이 계속된 울진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될 정도였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마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붉게 타 검게 그을린 나무들은 여기저기 베어 있고 울창하던 산림은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탄 나무들을 베어내는 벌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새로운 묘목을 심는 작업은 여전히 첫 삽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산불 이재민들도 1년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복구가 끝날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이재민 181가구 중 167가구는 여전히 임시 조립주택 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는 한순간이지만 이를 되돌려 놓는 데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산림청 등 당국은 이달 말부터 나무를 심어 숲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남은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울진군 산림에 서식하던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을 비롯해 야생 포유류들이 다시 보금자리를 찾는 데는 35년 이상 걸리고 흙 속 미생물들이 회복해 건강한 토양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100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산불 발생의 95%는 누군가의 실수로 빚어진 실화, 인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100년의 상흔을 남기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도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또 당부하는데요. 산불 예방에 대한 전문가의 당부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산불 기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산불은 2월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3월에서 4월까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각행위 등 사소한 실수에 의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산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사소한 실수이고 피해는 한순간, 회복은 100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부터 모레 토요일까지 건조한 날씨에 초여름 더위까지 찾아오면서 산불 위험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순이 27도, 광주가 26도, 대구 25도, 서울 22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하고 더운 날씨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야 단비가 내리며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주택에 70대 주민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손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회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김제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에서 열린 연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5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성소방교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벌인 건설 현장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 특별단속으로 2,8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노조 행사를 하며 건설 현장에서 돈을 뜯은 경우도 10여 건 포함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르르 모여 건설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레미콘을 몸으로 막아 세우기도 합니다. 조직폭력배를 떠올리는 이런 행동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실제 조폭이었습니다. 충북 청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노조를 설립하고 건설 현장 8곳에서 각종 위협을 일삼으며 8,100만 원을 뜯어낸 겁니다. 애초 건설사에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름만 노조인 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조폭이 직접 관여한 10여 건을 비롯한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2,800여 명을 적발했는데 노조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을 대며 금품을 뜯은 경우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현장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소속 단체원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수사 인원 중 77%가 양대 노총 소속이고 23%는 군소 건설노조 또는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폭이 가담하지 않더라도 동전 수백 개를 뿌려놓고 하나하나 줍는 식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기상천외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레미콘 차량 못 들어오게 고의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공사 지금 한 3, 4개월 늦어졌고요. 뭐 근데 좀 피해도 발생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였지만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 같은 건설사 쪽 잘못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기획 수사를 진행할 계획도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노동계는 불법 행위의 책임을 노조, 특히 양대 노총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불법 행위라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 현장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고 수사해서 올바른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힘써야 되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의 갈취 구조가 고착화한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혀 노조의 반발 수위 역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달 금리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이틀째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달 금리 인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이틀째 경제 지표의 강세를 언급하며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And I stres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But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NN에 출연해 물가가 다시 치솟지 않도록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기에 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유럽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올해 세계적 경기 침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긴축에 방점을 둔 파월 의장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번 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론 경제 성장률도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거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린 결과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4%포인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 하락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며 올해 실물 경제 둔화가 더 크게 확인될 거라고 내다봤는데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가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주택경기 순환주기 등을 볼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은행은 매매와 전셋값 동반 하락 역시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세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0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798조 6천억 원으로 3천억 원 축소됐는데 지난 2014년 1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올레드 TV 국내 사업 철수를 선언했던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시장 점유율 1위인 LG전자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올레드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패널 수율과 수익성이 좋지 않아 국내에서 OLED TV 사업을 철수했던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OLED 기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밝기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 주력했던 QLED TV도 8K 영상의 초고화질 98인치 크기의 초대형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네오 QLED 신제품들과 삼성 TV의 기술력이 완성한 삼성 OLED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스크린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레드 TV 사업 10주년을 맞은 LG전자도 삼성전자보다 하루 앞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70% 더 밝아진 것부터 세계 최초로 4K 영상을 무선 전송해 복잡한 주변 연결선을 없앤 TV 등 29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도전장을 낸 삼성전자를 향해선 그동안 집약된 기술력을 토대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최근에 제공해드린 그 무선 기술까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도 올레드 시장을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사업 계획까지 번복하고 OLED 시장에 뛰어든 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 때문입니다. 2013년 4,000대 수준이었던 출하량은 10년 사이 1,800배, 매출액은 280배 넘게 늘었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합니다. LG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OLED TV 시장에 삼성전자가 뛰어들면서 두 기업이 10년 만에 맞붙게 됐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LG전자 OLED TV 국내 출고가는 크기에 따라 300에서 900만 원 선으로 다양한데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중간 수준으로 가격대를 낮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TCL과 화웨이, 샤오미 등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매서운 만큼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마치고 새 지도부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친윤 압승, 비윤 전멸 얘기하기 전에 앞서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빈 방문으로 12년 만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포함해서 지금 강제동원 해법 제시 이후 좀 외교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예, 이번 일본에 가시면 제가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구 5천만에 네.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인데 세계 뭐 경제대국 10위, 뭐 군사대국 6위 이런 나라인데 그 일본에 가서 좀 당당하게 좀 네. 하면 좋은데 그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일본으로부터 요구해야 될 게 뭐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나 과거에 일본이 그 제국주의적 침탈 행위에 대해서 일본의 통절한 반성, 깊은 사죄 이거는 100번 요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면전에서 직접 요구하기는 뭐 한다 하더라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든지 뭐 어쨌든 우리의 자존감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일본의 싶어요. 사죄는 100번 요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국민의 자존감을 좀 높여달라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외교가 그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국과의 협상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국내 여론이 또 받쳐줘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강제징용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뭐 미국에서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는 엄청난 격앙된 그런 분노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여론이 안 좋거든요. 피해자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정부가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개선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갈등만 증폭시고 지금 일본은 쭉 빠지고 우리 국내에서만 다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일본의 그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사죄 그리고 배상 책임 문제 두 거는 반드시 이번에 성과를 내야 강제징용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징용 해법으로서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이거는 뭐 그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내 여론만 더 격앙되고 오히려 더 이제 나중에는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여론을 반영한 고모님의 표현을 빌면 국민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외교 해법이 나올지 다음 주 일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 분위기를 좀 알아볼 텐데,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의 역할로 내년 총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꼽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겼던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민생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서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스스로도 난제, 과제를 언급을 했는데 경선 과정 국면에서 이재호 고모님께서 초조해 보인다라고 했던 표현도 기억이 나는데, 자, 김기현 대표 지난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맡아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호흡도 좀 궁금한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용산 출장 소장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고모님은 어떻게 좀 덧붙이시겠습니까? 뭐 용산 출장소가 아니라 용산 대리소가 된 거죠. 어쨌든 뭐 김기현 대표의 당선 우선 축하를 드리고, 예. 그러나 제가 몇 가지 부탁할 거는, 지금 급한 거는 내년 총선이 급한 게 아니고 당내 화합과 당내 단합이 급한 겁니다. 지금은 네. 전당대회 끝나고 대개 어떤 정당이든지 여든 야든 간에 그 당이 가장 바람직한 정당, 대개 주류와 비주류의 구성비가 6대4 정도가 대개 정사입니다. 네. 주류가 한 6, 비주류가 한 4. 그게 무너지면 당이 이게 혼란스러워지죠. 일단 이번 새 지도부는 그 6대4 비율에 그럼 이번에 많이 보면 미치는데. 대개 김기현 대표가 53% 정도, 그리고 떨어진 세 사람 합하면 한 47%. 그 6대4에 근접하니까 이걸 잘 유지하려면 예.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적어도 비주류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네. 비주류도 골고루 당직에 배치하고 이게 우선 급선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야당과 아낌없는 협치를 해야 됩니다. 네. 야당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협치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지난 정권 탓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거. 네. 또 국민님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평가할 만큼 다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문재인 정권이 어떻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좀 제시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하고 거듭 부탁하지만은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합니다. 자,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 협치 네. 안 하면 국회에서 될 일이 없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바로 여쭤볼 텐데, 마침 어제 네. 전당대회 그 과정을 이 시간에 생중계를 하면서 저도 민주당의 표정은 어떨까, 김기현 신임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대변인 성명은 상당히 좀 제가 봐도 너무 좀 인색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집권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당의 그 대표가 검찰에 그냥 파상 공세로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는 저하고 같이 이제 2004년도 저는 열린우리당으로 네. 김기현 대표는 한나라당으로 이제 국회 첫 입성을 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잘 친하고 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성품도 훌륭하신 분이고 역량도 뛰어나신 분이라 잘 해줄 거로 기대는 되지만 걱정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당을 운영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것이다.
거의 뭐 그 무슨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에 그치지 않겠느냐. 뭐 이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기조, 어쩌면 유연성이 없고 강경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반대파와의 협의나 협치는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한 거 없는 이런 것이 연장선상으로 더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야당을 더 구석으로 몰고 또 공경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 하는 그야말로 일정한 견제도 하고 어쩐 때는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이 사리 판단을 또 정황 판단을 잘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아까 생각합니다. 친분 있다고 하셔서 김기현 신임 대표는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인가요? 남한테 잘 싫은 소리 잘 안 하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마음 독하게 먹고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이거 하기 어려운데 보통 그렇거든요. 예.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집권 여당의 공당의 대표고 이제 너무 여야 간에 정치는 없고 네. 대립 전선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풀려면 정치를 복원하려면 이번에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100번, 1000번 해야 될 것이고 그건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리, 또 역할, 견제, 쓴소리 이런 거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고모님께서는 총선보다 당내 화합이 급선무라고 하셨습니다만 벌써부터 공천 파동, 심지어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람이 아주 보드랍고 아주 합리적이고 그래요. 네. 남인데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보드랍고 합리적인가요? 그냥 뭐 절대로 남인데 싫은 소리 안 하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물론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명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 뭐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릴 수도 없겠죠. 또 실질적으로는 당은 뭐 대통령실에서 운영한다고 봐도 별 과언이 아니죠. 왜냐 그러면 최고위원들도 뭐 몽땅 다 윤심을 얻고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네. 이제 이럴수록 대통령실이 잘하면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하면야 뭐 따라가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이 1년 딱 됐는데 1년 동안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썩 잘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좀 중심을 잡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좀 야당과도 협치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려면 김기현 대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네. 여당 대표라는 게 대통령실만 쳐다보거나 대통령실 시킨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오만하게 돼 있어요. 권력에 취해서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당 대표가 그렇지 않다, 민심은 그렇지 않다 하는 그때 지적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겉으로는 보드랍지만 속으로는 뭐 좀 깡다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또 뭐 판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옳고 그러면 아니까 네. 잘 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그 유승민 전 의원 발언과 또 여기에 대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도 지나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기 지분. 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를테면 탈락한 세력들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또 나경원 전 의원도 생각이 나고 큰게 보면 이준석 개 인물들도 있거든요. 이걸 품기 위한 과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김재원 그 최고위원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답지 않게 좀 과한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지금 비율로 보면 김기현 대표가 53%고 나머지는 김기현 대표와 대립각을 쓴 후보들이 47%, 60% 합해서 얻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6대 4가 안 되는 아주 근소한 차이일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오히려 지금 반대파를 내쫓는 상황이다. 이거를 당원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을 축출하라고 했으면 그럼 축출하겠다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참 좋아요. 유승민도 내쫓고 뭐 또 이준석도 내쫓고
뭐 또 나경원도 내쫓고 하여튼 반대파를 내쫓으면 국민의힘은 뭐 갈등과 그 뭐 대립은 보기 아주 뻔합니다. 네.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반대파를 어떻게 하면 그쪽에 뽑은 지금 엄연한 당원들 있습니다. 말하자면 친윤, 윤석열 대통령 쪽에 손들어준 그 당원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거에 거부 반응,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넓은 의미의 반감을 가진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금 40몇 %가 40한7% 정도 예. 있거든요. 그럼 그 실체를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권을 잡았다고 첫날부터 말을 함부로 막 하는데 저 보기가 안 좋아요. 네. 아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죠. 당권 그 뭐 쥐꼬리만한 권력 잡았다고 뭐 누구는 쳐내고 누구는 안 줬고 뭐 누구는 지분 있고 없고 뭐 이게 함부로 말하는데 저거는 당을 화합하자는 게 아니라 당을 점점 분열로 몰고 가는 거죠. 지금은 최고위원들을 또 가슴을 열고 네. 반대 비주류 40%도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된다. 유승민이든 이준석이든 누구든 국민의힘이라는 당 테두리 안에서 함께 가야 한다. 설사 그들이 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네. 그건 당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들하고도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누구는 뭐 내보내야 되고 누구는 뭐 공천이 어렵고 뭐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는 저건 진짜 최고위원 잘못 뽑은 거죠.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그 47%에 대한 이른바 윤심에 대한 반란표에 대한 저도 주목을 해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고 들립니다. 가야죠.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도부 전원의 색깔이 지금 단일하거든요. 자, 단일하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생각들이 의견이 모아지는 그거는 국민들이 민심이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모으는 그런 테크닉이 정치인데 만약에 지도부가 단일색이다. 한쪽 생각만 갖고 있는 분들이다. 당장 볼 때는 단합이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일사분란하고 효율성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더 중요한 자기들의 한 생각을 제외한 나머지 생각들은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네. 결국 잘 될 리가 없죠. 저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도 잘 작동이 안 되고 다양성에 따른 어떤 아름다운 꽃 어우러짐이 있을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저렇게 되면 편향되고 강경일변도로 가고 자기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 또는 배척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몰락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까운 우리 정당사에서도 그랬고 외국 뭐 정당사에서도 한쪽이 지도부가 또는 한쪽 정파가 그 실권을 다 줘버리면 나머지 반대파들이 계속 반대를 할 것이고 가만 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더 골이 깊어지고 네. 그러면 분열 몰락이 되는 거죠. 네. 전당대회 다음 날 말씀하시죠. 정당사에서 있어서요. 여든 야든 비주류를 소외시키거나 비주류를 압박해서 잘 되는 정당이 없습니다. 비주류와 함께 가고 권력도 적당히 나누고 이렇게 6대4라고 하는 주류와 비주류의 기본적인 흐름을 존중하는 당은 그래도 잘 돼서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당이나 김대중 대통령 당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항상 그분들은 6대4라고 하는 주류와 비주류의 6대4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켜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당이 유지가 됐어요. 예. 그러나 주류가 비주류를 완전히 쫓아내려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압박하면요. 그 당은 되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권 잡았다고 권력에 취할 게 아니라 항상 그 정신 우리는 비주류를 존중한다. 네.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전당대회 다음 날 말씀하신 주류와 비주류의 목소리를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임 최고위원 그리고 한때 주류였다 비주류가 된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장에 난입해서 경기를 망치는 그런 관중들을 훌리건이라고 하는데요. 훌리건 수준을 넘어서서 이분들은 실제로 선수로 뛰어든 훌리건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당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하루빨리 이준석 전 대표 근인에서 벗어나서 또 천하용인만의 멋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많은 생채기가 난 상태에서 이제 임기를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을 봉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초기에 뭐 당직 인선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일방주의가 보일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훌리건 생채기 서로에게 아픈 말들이 오갔는데 아까 두 분 모두 김재원 최고위원 대목에서 훌리건에서 많이 웃으셨거든요.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훌리건을 진짜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 와서 그 소위 강성 그 분들한테 좀 당해봐야 자기네 당에서 저 정도 얘기하는 건 그래도 점잖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상민 의원에게 훌리건은 그럼 어떤 겁니까? 제가 누워서 침 뱉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어쨌든 상대 쪽을 부인하고 상대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심지어 나가서 괴롭히려고 하고 이러면 몰락입니다. 필연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두 분이 지금 말씀한 걸 보면 아니 저렇게 말하면 이번 경선에서 승리한 분들이고 넓은 도량을 짐짓 보여줘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에 저렇게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주 좀 옹졸하게 보입니다. 저기에다가 네.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하는 그런 행태와 같이 결부되면 진짜 걱정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야당에도 저런 태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강대강이 더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럴 텐데 저는 지금 그 당권을 잡은 분들이 저러면 안 됩니다. 저런 자세를 갖고 지금 저 당내의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경쟁자들에 대해서 패자인데 그들에 대해서 저렇게 막 악에 받쳐서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 주류라고 하는 두 사람들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만방자함이 극치입니다. 저게 당에서 영구 추방이 어디 있어요? 정당이라는 게. 그리고 그 비주류라고 하는 이준석 그 전 대표 이야기도 네. 지금부터 내가 비주류지만은 당의 봉합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뭐 봉합하기가 어려울 거다. 뭐 먼저부터 예단부터 해갖고 네. 다해 안 될 거라고 먼저 생각하면 저것도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좀 우리가 좀 볼 때는 네. 참 그 기가 막히네. 자, 다음 질문 이제 대통령 질문 넘어갈 텐데 넘어가기 전에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로도 뭐 안철수 후보, 천하람, 황교안 후보를 향해서 저마다 씬 스틸러였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하고 이른바 천하용인 후보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주목한 이번에 탈락한 어떤 후보들 중에 앞으로 좀 정치의 어떤 입지가 기대되는 인물이 있다면 각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황교안 후보가 종래의 좀 편향되고 강경일변도라는 네. 그 초구구파 그냥 그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인상이었었는데 이번은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나름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재기의 발판, 뭐 얻은 표는 좀 본인의 성에 안 차겠지만 네. 좀 균형감을 좀 더 좀 보여주고 우리들한테 그런 거를 발휘를 하게 되면 저는 본인의 그 뜻을 펼칠 수도 있겠다.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되고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예, 네. 뭐 성공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종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좀 희석이 될 수 있는 네. 기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세 사람이 그 비주류권을 형성했는데 네. 뭐 당이 한 40%대를 유지했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23% 정도 받았는데 예.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1년도 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9개월 국민의힘에 정도 들어와서 됐습니다. 예.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23% 정도의 그 지지표를 확대했다고 하는 거는 난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천하람 후보도 뭐 10%대를 넘겼는데 천하람 후보는 처음부터 뭐
누가 된다고 나오질 않았으니까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나온 거니까 뭐 그건 나 성공하겠다고 보고 방금 이장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후보도 당 안에 그 극우파 말하자면 강경 보수주의자들도 한 8, 9%가 있다 하는 걸 확인해 준 셈이니까 네. 그것도 뭐 상당히 그 기대가 되고 8.72%. 그렇습니까? 네. 세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네. 문제는 그 세 사람들의 그런 기반을 주류가 어떻게 포용하고 이끌어 나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뭐 23%가 예상보다 적게 받았다 그러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볼 때 한 20% 이게 속으로는 그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예. 또 뭐 그렇다고 당에 들어와서도 항상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3% 정도 표를 얻었다고 하는 거는 당이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은 나는 가졌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조금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 분명히 노선이 좀 분명했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신의 상품성을 좀 분명히 드러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제 대통령 윤심이 너무나 아주 탈법적으로 네. 불법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고 또 이번 경선 과정에 그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려고 했던 것이 다 예견 가능했고 또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으면 맞서서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살려나가는 쪽에 서서 그 대통령실 또는 윤심의 작용을 막는 아주 앞장선 그런 전사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좀 엉어주춤한 좀 했어요. 말하자면 예. 국정 운영의 적이다 또는 방해꾼이다 그러니까 또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없다 뭐 이런 소리까지 모욕적인 아주 지극한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네. 그냥 넘어갔거든요. 꿀꺽 삼켰는데 제가 보기엔 삼킬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윤심의 눈치를 너무 보는 바람에 실패한 거예요. 그 막판에 가서 이제 깨달아 갖고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늦었고. 눈치를 본다고 한다면 어떤 점을 눈치를 보는 걸까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믿지만 대통령실을 못 믿겠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윤심의 눈치를 너무 본다고 하는 거는 예. 윤심과 등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심의 표도 좀 얻고 네. 뭐 반윤심의 표도 얻고 이 작전이 실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 윤심은 윤심대로 나가고 나는 내대로 당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이번에 표가 더 나왔죠. 원칙을 견지하는 자세를 그렇습니다. 예. 뭐 정치하면서 참 느끼는 바가 원칙을 놓치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그 중심을 놓지 말고 그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은 자신한테도 정치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만약 네.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보고 이러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너무 사람이 성격이 보드라워서 투사적인 기질이 없어서 이제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오늘 보드라운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예. 네, 대담에서 알겠습니다. 자, 마침 오늘이 대통령 당선 1주년, 물론 취임은 이제 5월 10일인데 그날이 1주년이고 13일에 대통령실에서 새 지도부와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덕담이 오갈 텐데 자, 새 지도부가 꾸려진 당정 관계를 예상해 본다면 어떤 좀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은 가능성이 또 높은 건 네. 그야말로 상하 관계가 딱 잡힐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당 대표고 말하자면 김기현 그 지금 신임 대표는 부대표 뭐 이런 걸로 보는 시야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그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제해야 될 것이고 또 김기현 대표도 자신의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중심을 잡고 네. 할 말은 해야 되고 기고 아니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서 대통령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상황 판단을 잘못하지 않도록 지금 대통령한테 솔직히 직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막 세게 이번에도 한일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네. 외교부에서도 사죄와 배상 문제를 두 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마지노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세게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국민의힘 쪽 그 보수 원로들이 성급하게 하지 마라. 네. 속도를 조절해라. 라고 했는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조급증이 자신의 뭐 결단력으로 생각해서 밀어붙일 때 그 부작용이 엄청난데
이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김기현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에 13일 날 회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새 지도부와. 그건 뭐 이제 새 지도부 인사차 뭐 의례적으로 하는 그 회담인데 네. 그러나 뭐 본인들이 제가 당하고 싶은 거는 너무 대통령도 그러고 당 대표도 그러고 새로 된 최고위원들도 그러고 너무 승리에 도취돼서 의기양양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의기양양할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국내의 경제 사정도 그렇고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네. 당내에 있어서의 주류 비주류의 갈등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승리 도취해서 의기양양할 게 아니고 차분하게 지금부터 일의 선우를 가리고 일의 경중을 가려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를 그걸 깊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너무 승리 도취해서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고 우선 당장 대통령께서 일본 가잖아요. 그 일본 가서 일본 수상과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도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당의 의견도 좀 전해야 되는 거고 네. 당내 비주류에 화합하는 방안도 좀 제시해야 되고 야당과 협치 방안도 논의해야 되고 실무적인 논의를 좀 해야 하는 자리지 너무 뭐 이겼다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나가거나 그러면 국민들이 또 금방 돌아서지. 네, 아무튼 주류의 완승으로 이렇게 윤심 지도부가 완성된 국민의힘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좀 여쭤볼 텐데 떡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단일 대우떡.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모두에게 떡 선물을 돌린 건가요? 예, 저도 이제 저희 보좌진으로부터 이렇게 건네받아서 네.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뭐 요만한 상자에 떡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 아, 보진 않으셨어요, 의원님은?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힘합쳐 나가라. 네.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슨 땡땡일보 뭐 게시판 일동인가요? 뭐 같은 뭐 이렇게 있는데. 아, 특정 커뮤니티에서 보낸 것 같다. 예. 예. 근데 뭐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떡까지 돌리는 걸 보고 한편 나는 왜 저런 좀 지지자들이 좀 없을까 뭐 이런 좀 부러움도 있었고. 아까 훌리건 발언과 좀 겹치기도 하는데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떡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예. 아니 적절하게 자신의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힘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느 경우고 권한을 지나치거나 정도를 지나치면 안함만 못한 격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당내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행태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박홍근 명절도 아닌데 떡을 왜 돌려? 예? 뭐 추석도 아니고 설도 아닌데 떡은 갑자기 떡 먹고 입 딱 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지. 지금의 뭐. 어떤 내용에 대해 단합하자는 취지의 떡으로 알고 있는데. 떡, 네. 우리나라 풍습에 떡 돌린다 하는 건 뭐 명절 때나 뭐 누구 생일 때나 뭐 무슨 잔치가 있어야 돌리는데 느닷없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평상시에 떡을 왜 돌려?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과도한 그런 그 공격 뭐 이런 것들은 삼가라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하니까 네. 이제 지지자들이 아마 떡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부드럽게 한 건 그 정도면 사실은 저는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뒷면에 이제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하면 썩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만 봐도 떡으로 단일되고 형성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건 뭐 떡 돌려서 될 일은 아니고요. 네. 예. 잠깐 당내 목소리를 듣고 또 두 분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재판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고 당당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길이다.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방안을 찾아 나가야죠. 올해 상반기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정당이야 또는 이재명 사당이야 이재명 개인 중심이야 이런 식의 국민들의 인식 특히 이제 중도층 국민들의 인식이 심어지면 그러면 저는 총선까지 이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윤석열 사당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사당이란 표현이 나왔고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만 또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가 다르고 여전히 좀 다른 목소리, 접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재명을 지키는 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이 자체가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언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걱정을 하는 분들의 의원들 또 걱정하는 당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방탄정당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냥 무조건 엄호사격 해주고 막 가는 방탄정당으로서의 그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또 이재명 공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사당이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약속했던 공약했던 그런 불체포 특권 등도 막상 이런 문제에 닥치니까 뒤에 없더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탈표 논란 이후에도 이런 방탄의 어떤 흐름은 공고한가요? 당내 분위기가? 여전히 뭐 그 표결 있은 이후에 큰 변동사항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의원들은 방탄 정당이라는 거 사당화 되어 간다는 거 또는 당내의 정당 민주주의가 아주 질식당할 정도로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다는 거. 그 반대나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아까 국민의힘에서 봤듯이 필연적으로 몰라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남의 당 이야기니까 뭐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은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되려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을 받아서 구속이 되거나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건 개인 비리잖아요. 이미 3년 전부터 수사하고 조사해왔던 지극히 개인 비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부패 행위거든. 개인이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부패 행위에 대한 척결이란 말이죠. 이걸 이재명 지키는 것이 민주당 지키는 거라 그러면 민주당 부패 정당이 되는 거죠. 비리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비리와 부패 혐의는 그것대로 법이 엄중하게 제대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건 법률적 투쟁을 하는 거고 그걸 정치 투쟁으로 바꾸어서 정치화하면 민주당은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 다 됐는데 짧게만 하나 여쭤보면 박 원내대표가 사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한다고 알려졌는데 이상민 의원도 만날 예정인가요? 예, 소통 오선 행보로. 의원들은 이제 그 박홍원 원내대표가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기로 했는데 사선 이상? 선약이 있어서 그 자리는 못 갔고요. 그런 만남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떡도 안 드셨고 오찬도 아직 안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만 받으면 됩니다. 네, 혹시 만나시면 저희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납포 전부터 송환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검찰은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납포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공소장엔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납포 전부터 북송 방침을 세운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납포 하루 전 흉악범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이후 귀순 뒤 범죄 자백을 할 경우 헌법과 북한이탈 주민보호법에 따라 대북 송환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납포 다음 날
직원의 상황 보고를 받던 서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느냐며 북송 의지를 재차 나타냅니다. 다음 날 새벽엔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왔겠느냐며 진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 북송 의견으로 청와대용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미 실무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의견을 낸 상태였는데 그냥 하라며 강행합니다. 같은 날 10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은 잠정 결정됐고 사흘 뒤 어민 2명은 영문도 모른 채 판문점으로 압송됐습니다. 검찰은 북송 배경에 북한과의 화해 협력 성과에 대한 당시 정부의 절실함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당시 북측이 조의문을 보냈는데 친서에 북송 얘기를 담아 북한을 향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해야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재판에서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와 휴전협정 체제 같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다퉈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의 현대시장에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전 일부가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근 재개발 공사로 기존에 있던 소화전을 없앤 뒤 5개월 동안 설치하지 않았는데 상인들은 소화전이 없어 화재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시장 상점 곳곳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채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야채 가게들이 모여있는 부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곳 주변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재 현장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소화전 자리가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곳에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소화전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시설물로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전이 설치돼 있던 곳 주변에는 화재 당시에 사용하지 못했던 걸 보여주듯 소방호스만 바닥에 놔뒹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이 없어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초기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초기 대응을. 초기에 만약에 여기 뭐가 있었으면 소화전이 있었으면 여기서 연결을 해서 저쪽으로 가서 끌 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죠. 나는 이게 참 인재라고 봐, 인재. 그렇다면 소화전은 왜 사라진 걸까? 소화전이 없어진 건 인천 현대시장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재개발 조합 측 철거업체가 새로운 소화전 위치를 선정해달라고 중부소방서에 요청했고 2달 뒤 새로운 자리에 설치하겠다는 확답 공문을 소방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운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고 5달이나 방치한 겁니다. 인천 중부소방서 역시 구체적인 설치 시한을 못 받거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폐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에 동일한 소화전을 우선 설치하고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소화전 개폐 및 이전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화재 사고에 있어 소화전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그만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최근에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술집인 이른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영자와 환전책, 손님 등 모두 12명은 어젯밤 서울 가련동에 있는 홀덤펍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9일까지 불법 도박을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 반쯤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 앞에서 냉동 화물차 운전기사가 짐을 내리는 사이 차량을 훔쳐 300여 미터를 운전한 뒤 도로가에 세워두고 잠들었다가 검거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 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범죄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5시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육군 모부대 소속 원사 A씨가 숙대벽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 A 원사가 B씨를 모포에 싸서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붙잡힌 인천 택시 강도 살인범이 검찰에 넘겨지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0대 A씨는 오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나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40대 B씨와 함께 택시기사에게서 6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고가도로 아래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서울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H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감염돼 3명이 인근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리원은 특실 기준으로 2주 가격이 2,500만 원에 이르는데 업체 측은 보건소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하고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40여 명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3명으로 18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20명 발생했습니다. 네, 3.1절에 일장기를 걸었다가 논란을 일으켰던 세종시의 주민 그 이후로도 유관순 열사가 절도범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소녀상 철거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비판 여론을 자극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직 목사라며 사무실에도 일장기를 걸어뒀는데요. 한동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1절 당일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이정우 목사. 회사 사무실에도 커다란 일장기를 걸어놨습니다. 다른 사무실엔 세로형과 족자형 태극기 3개도 있습니다. 3.1절 집에 일장기를 걸었던 이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우호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흰오마루를 개항을 했고요. 다른 집들도 이제 태극기를 달고 함으로써 같이 일장기가 좀 어우러지는 상황을 저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사기고 소녀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석한 이유를 묻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근거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실제로는 절도범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숙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그 반대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주거 침입엔 변호인단을 꾸려 고소 절차에 돌입했고 자신의 교단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엔 소송으로 맞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묻자 이 목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중국이 연일 한국의 강제 동원 해법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제3자 배상, 굴욕 외교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난 여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후에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形成引发民众的愤怒，抗议不断。那么，为什么韩国政府不顾民意反对，要坚决推行所谓第三方代赔方案呢？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반발 위주로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돈 받지 않겠다는 피해 할머니들의 외침과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비난 등을 중국어 자막으로 옮겨 전했습니다. 무리한 합의 배경에 미국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했을 거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二者背后呢，同样也都看得到美日韩三角同盟加强的影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는 몽유병, 아첨이란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렸습니다. 타이완 정세에 관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엔 말참견 말라고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전략공조 강화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겁니다. 우리 정부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 움직임에 날선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希望有关国家不要挑动对立，不要搞封闭排他的这种小圈子。 시진핑 집권 3기 대외 전략을 천명하는 자리에선 아예 한반도 관련 언급이 빠졌습니다. 각본대로 진행되는 중국식 기자회견의 특성상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배제한 걸로 풀이됩니다. 과거 침략 전쟁의 피해자이면서도
저자세로 일본에 손을 내민 우리 정부에 대한 냉소가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억제 정책이 꼽히고 있는데 미 정부 당국이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 역량을 강화하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내놓은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무기를 국가안보 체계의 중심에 두고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역량을 강화할 거라는 겁니다. North Korea similarly remains a proliferation concern as it continues its effort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it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periodically.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 수단으로 보고 있어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its favor and to reinforce it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미 국가정보국은 군 현대화 목표로 전술핵 작전을 공표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한국군과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며 미사일 방어체계 MD를 무력화할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CBM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도발 횟수를 늘린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빈도와 규모를 줄여 동맹이 약화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특히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분량이 늘었습니다. 사이버 전력이 강화돼 가상화폐 탈취뿐 아니라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정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공군이 내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첫 쌍매 훈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미 양측 파일럿 전술 토의 장면과 무장을 장착한 탱크킬러 A-10 공격기가 출격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와 A-10 공격기가 이륙 후 비행하던 중 적 방공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이를 기만하는 플레어, 즉 섬광탄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훈련에는 우리 공군과 미 공군 모두 10여 대의 항공 전력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면서 반드시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조항은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른 외국 국적의 억류자는 풀어주면서 한국인만은 제외한 데 대해서도 태도가 잘못됐다며 한국계 외국인도 풀어주었는데 한국인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종료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각국에서 열렸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여성 시위대의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일부 참가자는 경찰이 쏜 최루에게 쓰러졌고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다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심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집회 현장.
강력한 이슬람주의 정책 a래 여성 인권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ugün buradayız çünkü istediğimiz saatte, istediğimiz kıyafetle tacize uğrama korkusu olmadan sokaklarda dolaşmak istiyoruz. Aynı zamanda erkek şiddeti tarafından katledilen kız kardeşlerimizin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법원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정부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Drawing a red line to stop the reform that is planned to be taking place in Israel because we feel that every step of this reform is going to hurt women and take women's right back.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각국에서는 성차별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탈레반 정권 아래 억압받는 아프간 여성들의 상황을 놓고 유엔에서도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They have begun to lose hope. They say their elimination from public life is no better than fearing violent death. 한편 미국 백악관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용기 있는 여성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의 가혹 행위를 세상에 알린 우크라이나 구급대원 등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최근에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기술이 점차 늘고 있는데 요리도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쌀 품종마다 다른 쌀가루의 기름 흡수량을 AI가 신속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쌀가루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소개합니다.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고구마 튀김. 겉보기엔 똑같지만 기름을 얼마만큼 함유했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흡유량이 더 적은 제품이 뭔가 좀 더 바삭거리기도 하고 과자 같은 식감 때문에 더 맛있게 건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어떤 쌀가루를 쓰면 맛이 더 좋고 몸에도 좋을까? 품종마다 다른 흡유량, 즉 쌀가루의 기름 흡수량을 알면 되는데 이걸 파악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쌀가루로 직접 튀김을 하고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과정을 인공지능 AI에 맡겨봤습니다. 쌀가루 흡유량 예측 프로그램에 쌀의 아밀로스 함량과 쌀이 열에 익는 온도 등 4가지 요소를 입력하면 이 쌀가루의 흡유량을 바로 알려줍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세종대학교와 함께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개발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통계 기법보다 정확도가 19% 향상됐습니다. 쌀가루의 성분만 4가지 성분만 분석해서 AI에 입력하면 흡유량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쌀가루 흡유량 예측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기술로서 국내 쌀 가공 기술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쌀 가공 산업에 도입할 수 있게 된 인공지능이 쌀 소비 촉진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아쉽게도 지고 말았습니다. 한 수 아래의 전력으로 평가받았는데 아쉽게도 한 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먼저 선발 투수 고영표가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5회 말에 우리 안방마님 양의지 선수가 석점포를 터뜨리면서 역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박병호 선수의 2루타까지 터지면서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7회 초 투수 김원중이 석점포를 허용하면서 다시 역전이 됐고요. 또 7회 말에는 2루타를 친 강백호가 2루에서 세리머니를 하다가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져서 태그아웃되는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호주는 8회 초 또다시 석점 홈런을 치며 넉 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운명의 8회, 상대 투수의 제구 불안을 틈타 차곡차곡 점수를 더했지만 아쉽게도 한 점 차로 결국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WBC는 선수 보호를 위해 1라운드에서 투수 한 명이 공 65개만 던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선발 고영표에 이어 원태인과 정철원, 소영준, 김원중, 양현종, 이용찬까지 7명의 투수가 총출동했지만 8실점하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근육통을 호소했던 마무리 고우석은 결장했습니다.
오늘 패배로 호주전을 여유 있게 이기고 일본전에 올인하겠다 이런 이강철 감독의 구상도 흔들리게 됐는데요. 이강철 감독 경기가 끝난 뒤 믿었던 투수의 실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백호 선수 뭐 잘 치고 뭐 좀 세리머니가 좀 빠르다 보니까는 그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또 뭐 첫 경기고 앞으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잊고 다음 경기 대비하길 바라고요. 좀 믿었던 투수가 이렇게 한 이닝에 조금 좀 실투가 좀 나오면서 그 이닝을 주는 바람에 좀 넘어가는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강철 감독 얘기한 것처럼 빨리 잊고 다음 경기 대비해야 되는데 내일은 질 수 없는 경기 한일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아직 3경기가 남았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운명의 한일전이 열립니다. 한일전은 절대 질 수 없는 경기가 되겠죠. 도쿄올림픽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패했던 우리 선수들 이번에는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지난달 미국 전지훈련지에서 YTN 취재진과 만난 타선의 핵심 이정우 선수도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고요. 또 당시에 수비 실수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던 마무리 고우석도 명예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두 선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뛰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 몸 불사질러서 열심히 하고 올 생각입니다. 이 태극마크를 달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즐거울 때가 있는데 이게 그 다리까지 좀 무게가 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무게감이 또 들 때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예. 자 그러면 다음 일본전에 선발 투수는 누가 나섭니까? 네, 역시 믿을 수 있는 베테랑 김광현이 낙점됐습니다. 예. 앞서 이강철 감독은 어제 호주전 선발 고영표를 발표할 때는 어젯밤 늦게까지 발표를 미루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오늘 일본전 선발 김광현은 호주전이 끝난 뒤에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김광현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도 어차피 오늘 경기도 봤지만 초반을 끌어줘야 될 투수는 그래도 좀 베테랑이고 서로 알지만 그래도 경험 있는 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그래서 그 선수가 잘 끌어주길 바라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일본 특히나 선수진이 탄탄한데 그중에서 주목할 선수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일본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는 만큼 초호화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투타를 겸업하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있고요. 오타니 쇼헤이는 오늘 저녁 일본과 중국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또 김하성의 팀 동료기도 한 다르비슈 유가 한일전 선발로 사실상 낙점된 상태입니다. 또 연습 경기에서 시속 165km의 강속구를 던진 사사키 로키 선수도 있는데요. 이 선수는 지난해에 20세 5개월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퍼펙트 게임을 기록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MLB.com은 이번 WBC의 꿈의 대결 중 하나로 이정우와 사사키 로키의 맞대결을 꼽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팀에도 에드먼처럼 미국 국적의 메이저리거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 라스 누빠인데요. 이 선수는 에드먼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일본인이라서 일본 국가대표로 WBC에 나서게 됐습니다. 두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에서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친구도 동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시 절교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홈 경기에서 펼쳐지는 만큼 그만큼 또 일본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미 현지에서 인기가 응원 열기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일본은 홈 어드밴티지를 굉장히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우승 후보로 꼽히고 야구가 워낙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만큼 벌써부터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히 슈퍼스타 오타니의 경우 전세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부터 행동 하나하나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도쿄돔에서는 유니폼 등 오타니 굿즈를 사려는 팬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다고 합니다. 대기 번호가 5,000번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YTN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봤더니 오타니 선수의 홈 유니폼도 사고 원정 유니폼도 사고 이렇게 다양한 굿즈를 사는 팬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오타니さん 예. 오타니 예. 쇼헤이最高. 네, 일본전 이후로는 어떤 경기들 남아 있습니까? 네, 내일 일본전을 치른 뒤에는 하루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레는 체코전이 있고요. 월요일에는 중국전까지 이렇게 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속한 B조에서 1, 2위를 해야만 8강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8강에 올라가게 되면 성적에 따라서 A조 1, 2위 그리고 B조 2위와 1위가 각각 이렇게 크로스로 맞붙게 됩니다. 예. 여기서도 승리해서 4강에 가게 되면 전세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마이애미로 향하는데요. 이강철 감독은 계속해서 마이애미로 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4강 진출 의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감독의 어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를 벗어나서 미국 마이애미를 꼭 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남은 경기 정말 필승의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체코 전력은 어떤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체코 선수들은 프로 선수가 아니라 다들 본업이 따로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먼저 에이스 투수 슈나이더의 경우에는 직업이 예. 소방관이고요. 예. 감독은 그 신경과 의사로 굉장히 저명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잘하면서 야구를 계속해와서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무관중 경기를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번 WBC에 대비해서 야구장 소음을 녹음해서 틀어놓고 연습할 정도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인 팀 체코의 전력이 어떨지 이번 WBC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내일 경기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향후 포부를 밝혔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시종일관 온화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했습니다. 세계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스트라이커답게 화끈한 공격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My personal background was a striker, so I always love to attack. And that means I'd rather win a game 4-3 than 1-0. 가깝게는 아시안컵 우승, 멀리는 월드컵 4강 등 높은 목표를 잡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A매치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둔 카타르 월드컵 멤버 위주로 소집할 계획입니다. Games against Colombia and against Uruguay, it is important to honor and to respect the roster that played a very good World Cup in Qatar. 취임과 함께 일부 언론과 팬들의 과도한 비난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성적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태도를 꼬집듯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It's very simple because as a coach you basically get measured by the games, by the results, and no coach in the world, if he has negative results over time will stay in his job. 관심을 집중시킨 코칭 스텝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대표팀 시절 클린스만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헤어 초크 코치가 유럽 현지에서 수석 코치로 활동하고 클린스만 선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차두리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은 대표팀의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를 맡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주말 K리그 경기를 둘러본 뒤 다음 주 초 3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하고 20일 첫 소집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내일은 낮 동안 5월 상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무려 2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영동과 영남 지방에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고온 현상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 5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